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영향은 제한적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2026년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은 단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분석. 여기서 밀리는 순간 그건 실패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구글이 인터넷을 장악한 이후 그 질서를 되돌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전쟁의 흐름을 바꾼 변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결정적 무기를 손에 쥔 곳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되묻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필연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6만이라는 숫자를 보셨나요? 처음엔 인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같은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칩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GPU라는 인공지능의 심장 말이죠. 우리 미국도 감히 확보 못한 물량입니다. 중국도 손대지 못한 숫자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화면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악수하는 사진이 떠올랐고 그 옆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회장님이었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 나라 없인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로디아 킨슬리라고 합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IT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숫자를 보며 자랐죠. 세상을 철저하게 데이터만 믿도록 배웠어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학과에 들어왔고 올해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졸업 전 꼭 들어야 한다는 강의가 있었어요. 리처드 브루크만 교수님의 글로벌 상호 연결성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강의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특강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은퇴 전 학문적 유산을 남기는 강의라고들 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은 꽉 찼습니다.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셨는데 첫 마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은 한 나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하트먼이라는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30년 일한 투자 전문가였고 학술회의 때 친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트먼은 회의가 끝난 뒤 서울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이 교수님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때부터 6개월간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인지 분석하셨다고 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 그 나라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결론이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모양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글자가 떠오르자 옆자리 남학생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고 땅도 좁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웃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다시 26만이라는 숫자 이야기로 돌아가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게임 화면을 만드는 칩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을 GPU가 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GPU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GPU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회사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달려들어서요. 중국은 미국이 막아서 못 사고 유럽은 돈을 줘도 순서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26만 장을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 전체가 확보한 것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침을 흘리는 물량이고 일본이 부러워하는 규모라고 하셨죠. 왜 엔비디아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엔비디아가 설계는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곳이 그 칩을 찍어내고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기억장치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한국이 없으면 칩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았고 한국은 26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26만 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연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오를 만한 수준의 연구라고 합니다. 한국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구글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사가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한국판 챗GPT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해요. 아랍어와 동남아시아 언어를 엄청 잘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랍어냐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 인공지능을 쓰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술이 자기 나라 정보를 다 가져갈까봐 두려워하고 중국 기술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이 틈새를 노린다고 합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역사도 없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잖아요. 노래도, 드라마도, 영화도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인공지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만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다 로봇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지만 미래엔 저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세탁기가 옷의 더러움 정도를 보고 알아서 세탁 모드를 선택하고 냉장고가 안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장볼 목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청소기는 집 구조를 외워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청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가전제품을 누가 제일 많이 만들까요? 한국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20년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기술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집에 이미 한국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인공지능이 한국 가전제품에 들어가면 세계 제일 빠르게 퍼질 거라고 했어요. 미국이나 중국보다 빠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요.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1년간 쓰는 전기가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1년간 쓰는 전기량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으면 그 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대형 세탁기를 1시간 넘게 돌리는 것보다 많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데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한국은 원전 기술이 세계 5번째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짓는 능력은 3위권이라고 해요. 설계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유럽은 설계는 잘하는데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요. 게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SMR이라는 거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작은 원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 크기 정도인데 그게 몇 개면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설계는 하는데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금속을 깎아서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줄을 서서 한국 회사들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질 텐데 그 전기를 만들어줄 원전을 한국이 지어주는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비유를 드셨습니다.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 알죠? 그 회사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재산이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때문이라고 해요. 테슬라 차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인공지능을 사서 쓰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마치 모든 나라가 구글을 쓰듯이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가전제품과 원전에 결합시키는 거죠. 26만 장의 GPU는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어야 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남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면서요. 앞줄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를 좌우한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GPU 26만 장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이 섞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다면서요. 하트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미롭긴 했지만 한 사람의 경험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다고 하셨습니다. 동료 교수님들께 자료를 부탁했고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과도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분들이 보내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슬론 경영대학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 그곳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주제는 2026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였다고 해요.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는데 각국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대표들, 유럽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분은 마틴 셰퍼드라는 경제학자라고 해요. 세계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현재는 프린스턴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해요. 그런 분이 2026년 최대 위험 요소를 발표한다고 하니 모두가 긴장했다고 합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3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두 번째는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세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폭탄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1위일 거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헝다그룹 파산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시한폭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셰퍼드 소장이 화면에 띄운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큰 글씨가 나타났어요. 2026년 가장 두려운 경제 변수 1위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1위라고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요? 옆자리 남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냐면서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문이 아니었다고 해요. 세계 300명의 경제학자, 기업, 최고 경영자, 정책 기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47명, JP모건 애널리스트 38명,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23명, 중국 국무원 경제자문 15명이 참여했다고 해요.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도 12명 참여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위 한국 34%, 2위 중국 28%, 3위 미국 금리 22%였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전문가 300명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두려운 변수로 꼽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적어야 할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렵다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셨어요. 추가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다고 해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 한국이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나 한국이 경제적 경쟁자로 위협적이다. 다 한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교수님이 손을 들어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에 답한 사람은 3%, 나에 답한 사람은 12%, 다에 답한 사람은 85%였다고 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85%요? 300명 중 255명이 한국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렵다의 의미가 달랐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한국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운 거라고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의존이었죠.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작은 나라잖냐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며 바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이 시간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이 6개월간 글로벌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든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이 이 시간 동안 가동을 멈춘다고 가정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대규모 파업일 수도 있고 전력망 마비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라면서요.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선들이 뻗어나가며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독일, 일본 도쿄로 선이 이어졌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차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 증발 4,200억 달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 47% 상승,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임박,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공급 지연이라는 문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4,200억 달러면 한화로 550조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틀째가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해요. 유럽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르노, 이탈리아 피아트 공장 18곳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루 손실액이 42억 유로, 한화로 6조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만에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절반 마비된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면 에너지 시장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8시간 만에 35% 급등한다고 해요.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건 아닌데도 불안감만으로 가격이 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앞으로 액화천 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총 예상 손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1조 2천억 달러, 한화로 1,560조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 이 시간 만에 이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첫 일주일 동안 증발한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달러였다고 해요. 한국이 이 시간 멈추면 리먼 사태 첫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충격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웃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옆자리 남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300명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한국이 공격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한국이 멈추면 우리가 멈추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사실이요. 그 심장이 단 이 시간만 멈춰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다는 사실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제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는지 아실 겁니다. 하면서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 미래를 이해하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슬라이드가 꺼졌습니다. 강의실 불이 다시 밝아졌어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데이터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이 6개월 걸려 만든 시뮬레이션이었고 세계 300명의 전문가가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기다려졌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산업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면서요. 한국이 어떤 산업에서 세계를 쥐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라고 했어요. 화면에 커다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42.3%, SK 하이닉스 27.8%, 미국 마이크론 23.1%, 기타 6.8%였습니다. 숫자를 더해봤어요.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70%였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든다는 뜻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하면서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라고 해요. 사진을 찍으면 저장되고 문서를 작성하면 보관되는 게 전부 이 칩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도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메모리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줄에 앉은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계 얼굴이었는데 억양이 약간 달랐어요. 교수님, 그런데 일본 기술이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일본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핵심 소재도 일본이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2019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세 가지를 막았다고 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쓰는 특수 물질이라고 해요. 사진 인화할 때 쓰는 감광액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요. 당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걸 무기로 쓴 거였죠. 한국을 압박하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한국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요. 삼성 주가가 5% 빠졌고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2년도 안 돼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자체 개발했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만들어냈다고 해요. 심지어 품질이 일본 제품보다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화학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어서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스텔라 케미파라는 일본 회사 주가가 40%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앞줄 남학생이 말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막히면 뚫고 없으면 만들어낸다면서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자적 기술을 가진 제조 강국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HBM이라는 글자가 크게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초고속 기억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몇십 배 빠르다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아야 하는데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HBM이 필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칩의 심장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HBM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였습니다. 한국이 91%를 차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요.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H100이라는 칩이 있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핵심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이 칩을 수천 개씩 박아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칩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바로 HBM이라고 해요. 그것도 SK하이닉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한국산 HBM이 없으면 칩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1장에서 봤던 26만 장 계약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인공지능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은 한국이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면서요. 맞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점유율이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마이크론 혼자서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연간 300%씩 성장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2배로 늘려도 한국이 빠진 구멍의 20%도 못 메운다고 해요. 다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폰 핵심 부품 공급처라는 제목이었어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95%, 낸드 플래시 삼성 SK 68%, D램 삼성 SK 72%, 배터리 LG 삼성 SDI 41%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려면 한국 부품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는 디스플레이부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까지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고 해요.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글로벌 IT 기업 한국 부품 의존도라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삼성전자 부품을 쓰는 기업이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소니였고 SK하이닉스 부품을 쓰는 기업이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이었으며 LG 부품을 쓰는 기업이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해요.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이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2장에서 봤던 시뮬레이션의 근거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 시간만 멈춰도 4,2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다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 공장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건 파운드리가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라고 해요. 애플칩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요. 예전엔 TSMC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삼성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는지 비율인데 작년에 삼성이 처음으로 TSMC를 따라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기술력이 거의 같아졌다는 뜻이죠.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만약 TSMC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백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추면 그때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메모리는 한국이 70%, HBM은 91%, 파운드리도 삼성이 TSMC 다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마비된다고 하셨어요. 옆자리 여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서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다니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 좋은 회사라는 건 알았지만 세계 경제를 쥐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잠시 쉬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휴식 후 교수님이 다시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요. 화면에 전기차 사진이 떠올랐어요.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 같은 차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전기차의 심장이 뭘까요? 배터리라고 하셨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철덩어리일 뿐이라고 해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8%, 삼성 SDI 12%, SK온 8%, 한국 합계 48%였어요. 중국 CATL 34%, 기타 18%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럽에서 팔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이 한국산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차에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다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BMW i3, i4, iX 모델에 SK온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폭스바겐 ID3, ID4에는 SK온, 벤츠 EQS, EQE에는 SK온과 LG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아우디 이트론에는 LG와 삼성 SDI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계 얼굴이었는데 영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교수님, 중국 CATL도 34%나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한국이 빠져도 중국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사츠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이라면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이라는 게 있다면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라고 합니다. 2027년부터는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해요.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배터리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한국산 배터리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규정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츠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느냐면서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 배터리가 끊기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해요. 중국산을 쓰자니 규정에 걸리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겠다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JIT 생산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Just in time이라는 뜻인데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시간에 공급받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도요타가 만든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부품 재고를 평균 3일에서 5일치만 보유한다고 해요. 효율적이지만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사흘에서 닷새 만에 생산이 멈춘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끊기면 전기차 라인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 48시간 차라는 제목이었어요.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 가동 중단, BMW 딩골핑 공장 생산 중단, 벤츠 진델핑겐 공장 중단, 아우디 브뤼셀 공장 중단이라는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틀 만에 유럽 주요 전기차 공장 18곳이 멈춘다고 합니다. 하루 손실액이 42억 유로, 한화로 6조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 다음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현황이라는 표였어요. 2025년 전기차 판매 비중 35%, 전기차 부문 매출 비중 42%, 전기차 부문 이익 비중 51%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에서 나온다고 해요. 내연 기관차는 이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못 만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그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배터리만이 아니라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점유율이라는 그래프였어요. LG 디스플레이 23%, 삼성 디스플레이 18%, 중국 BOE 21%, 재팬 디스플레이 12%, 한국 합계 41%였습니다. 요즘 자동차엔 디스플레이가 평균 5개에서 7개 들어간다고 해요. 계기판, 내비게이션, 뒷좌석 화면, 사이드미러 카메라까지 전부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 화면의 41%가 한국산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조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다면서 교수님이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배터리와 자동차가 육지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바다 이야기라고 해요. 화면에 거대한 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고 하셨어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가스를 나르는 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수주 점유율이라는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한국 71%, 중국 18%, 일본 6%, 기타 5%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츠코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배는 이미 만들어져서 운항 중이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한국이 멈춰도 배는 계속 다닐 텐데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배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연간 필수 정비가 있고 주요 정비는 2년마다 한다고 해요. 그 정비의 62%가 한국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제, 울산, 부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도크가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한국 도크에서 정비 중인 선박들이 출항을 못한다고 해요. 둘째, 정비 예정이었던 선박들의 일정이 밀린다고 합니다. 셋째,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운송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영향을 보여드리겠다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수입 현황이라는 표였어요. 러시아 파이프라인 의존도 15%, 우크라이나 전쟁 전엔 40%였다가 줄었다고 합니다. 액화천 연가스 수입 의존도 45%, 주요 수입원은 미국, 카타르, 알제리라고 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액화천 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렸다고 해요. 그 가스를 나르는 배의 70%를 한국이 만들고 62%를 한국이 정비한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이 흔들리면 유럽 에너지 안보가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다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2022년 독일 가스 위기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끊었을 때라고 합니다. 독일 산업계가 패닉에 빠졌다고 해요. 그때 독일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액화천 연가스 물량 일부를 유럽으로 우회 수출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액화천 연가스선 건조 일정을 조정해서 유럽행 선박을 우선 완성했다고 해요. 독일 경제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 때 한국이 구명주를 던진 거였죠. 사츠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일본도 조선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과거엔 일본이 세계 1위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하셨어요. 1980년대 일본 조선업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미츠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선두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 일본 60%, 한국 5%였는데 2025년엔 일본 6%, 한국 71%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199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합니다. 거제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지었고 울산에 첨단 도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일본은 그 사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왔는데 일본은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기술 경쟁도 밀렸다고 해요. 결국 미츠비시는 조선 부문을 축소했고 가와사키는 특수선만 만들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 점유율이 6%인데 그나마 대부분 군함이나 특수선이라고 해요. 상업용 대형 선박은 거의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더욱 어렵다고 하셨어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데 일본이 그 기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츠코가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친구가 조용히 물을 건네줬습니다. 저도 사츠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한때 세계 1위였던 산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듣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 새로운 배를 만드는 능력, 둘째, 기존 배를 정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이 물량으로 따라오고 있지만 고난도 선박은 아직 한국 수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요. 그래서 아까 2장에서 봤던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틀만 멈춰도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35% 뛴다고 합니다. 실제 공급 차질 전인데도 불안감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 만약 정말로 한국 조선소가 장기간 멈추면 유럽은 겨울을 버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난방을 못하는 거죠. 영국에서 온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유럽은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배터리로도 조선으로도 에너지 안보가 한국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두려운 이유라고 해요. 한국 없이는 유럽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사츠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위협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물을 마시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지금까지 개별 산업을 봤다면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다면서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에서 선들이 뻗어나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IT 기업 한국 부품 의존도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만들려면 한국 부품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디스플레이는 삼성, 메모리는 삼성과 SK, 배터리는 LG라고 합니다. 구글 픽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화면과 메모리가 전부 한국산이라고 하셨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도 배터리는 LG와 삼성 SDI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서요.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이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면서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잿더미가 된 거리였어요. 1953년 한국이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라고 합니다. 국토의 80%가 파괴됐다고 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67달러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다고 해요. UN 보고서가 있다면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UN이 한국은 절대 자립할 수 없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7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현대 서울 사진이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마천루들, 삼성 본사,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500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원이 풍부해서일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5천만입니다. 중국의 30분의 1, 인도의 28분의 1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넓어서일까요? 남한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캘리포니아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데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됐을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공장 노동자들,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사진이 떠올랐어요.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독일 광부로 갔고 중동 건설 노동자로 갔다고 해요. 피와 땀으로 외화를 벌어왔다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엔 포항제철을 지었다고 해요.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회사가 세계 5위 철강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1980년대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차는 장난감이라고 조롱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세계 3위라고 하셨어요. 1990년대엔 삼성이 반도체에 올인했다고 해요.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이 세계 1위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라고 해요.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생존 본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었고 폐허를 받고 굶주림을 경험했던 세대가 만든 정신이라고 해요.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몽골이 쳐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 해요. 한산대첩에선 왜군 전함을 거의 전부 박살냈는데 아군 배는 한 대도 안 다쳤다고 합니다. 7년 동안 26전 26승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인의 DNA라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해요. 힘이 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국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아시아의 병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어머니들이 금목걸이를 기부했다고 해요.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아서 국가 빚을 갚는 나라가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걸 전 세계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요청했고 미국이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한국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도왔다고 합니다. 진단키트를 긴급 수출했고 마스크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걸 배웠다고 해요. 홀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이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된 이유라고 하셨어요. 기술력만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신뢰를 주는 힘이라고 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나라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세계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5년간 국제 경제를 연구하면서 이 세 나라만이 진짜 필수 국가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와 군사력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공급망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큰 나라라고 해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세계가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제 강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글로벌 상호연결성이라고 했죠.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였습니다. 한국은 그 연결의 핵심이라고 해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트워크 그 자체라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는 경계가 있다고 해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계를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제품에 들어가고 한국 배터리가 유럽차를 움직이고 한국 배가 세계 에너지를 나른다고 합니다. 경계가 없다고 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글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이 뭔지 아시죠? 한국 문자라고 해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글을 못 읽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분석해서 기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정확하다고 해요. 왜 한글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만든다고 해요. 없으면 발명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서두른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급한 성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거라고 해요. 시간을 아끼고 자원을 절약하고 최적화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하트머니 서울에서 새벽 2시에 책을 주문했는데 6시간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물류 시스템을 극한으로 최적화한 거라고 해요. 지하철에서 영화를 끊김없이 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깔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뭘 물어봤죠? 2026년부터 한국이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을 독점한다고 했습니다. GPU 26만 장 하이퍼클로바 X, SMR 원전 기술 이야기했죠. 왜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왜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먹는가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세계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반도체로 시작했고 배터리를 장악했고 조선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수님이 하나씩 짚으셨습니다. GPU가 필요한데 한국이 만든다고 해요. HBM 메모리가 필요한데 한국이 91%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데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해요. 로봇이 필요한데 한국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조각이 한국 손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장에서 말한 게 과장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26만 장의 GPU는 시작일 뿐이라고 해요.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는 방향이 곧 미래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존 사회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작은 땅, 적은 인구, 없는 자원으로 세계 중심이 됐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국가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네트워크가 됐다고 해요. 이게 제가 연구한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학생도 눈을 닫고 있었어요. 사츠코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특별했던 거였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강의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둘, 셋, 20명, 강의실 전체가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오늘 배운 게 뭘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심장이 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심장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어야 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했고 역사가 보여줬으니까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걸 본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강단 아래로 내려오셨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26만 장의 GPU, 70% 반도체, 91% HBM, 48% 배터리, 71% 조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난 사람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죠. 교수님이 보여준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그게 수십 년 전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공장을 못 돌리고, 전 세계가 한국 배로 에너지를 나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수십 년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트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가을 서울에서 본 것들이요. 새벽 2시에 주문한 책이 6시간 만에 도착하고, 지하철에서 영화를 끊김없이 보고, 공장엔 로봇들이 일하고, 커피숍에서 로봇이 음료를 만들어주는 나라였죠. 하트먼이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그때는 그냥 신기한 일화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트먼이 본 게 진짜였다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가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빠르게 작동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죠. 빨리빨리 문화가 그냥 급한 성격이 아니라 최적화의 결과였다는 게 이해됐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매며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사츠코는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큰 걸 깨달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강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겨울 나무들,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게 너무 컸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잘 만들고 드라마 재미있고 K-팝 인기 있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표면 아래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어요. 세계 경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IT 업계에서 30년 일하시면서 한국 기업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 빠르다고, LG가 공격적이라고, 현대차가 무섭게 올라온다고 하셨죠. 당시엔 그냥 경쟁사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본 게 뭐였는지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외환위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할머니들이 금반지를 내놓고 어머니들이 금목걸이를 기부했다는 거요.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 재산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게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거든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문화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코로나 때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에 관한 책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일 찾아봐야겠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역사도 문화도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글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게 신기했거든요. 캠퍼스 광장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오늘 필기한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조선, 네트워크 문명론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전쟁도 외환위기도 팬데믹도 이겨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6만 장의 GPU로 시작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들고 SMR 원전으로 에너지를 해결하고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세계로 퍼뜨릴 거라고 했어요. 믿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이 이미 세계의 심장이라는 게 팩트였습니다. 그 심장이 인공지능으로 뛰기 시작한다면 세계는 그 박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6년은 정말 한국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 힘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요.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를 도왔습니다. 진단키트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수출하고 우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는 따라오는 존재라고 여겼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극화되고 있었고 한국 같은 나라가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향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라고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보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함께 살아남는 법, 빠르게 혁신하는 법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으니까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갔지만 제 안에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제 압니다. 문명적 기적이었습니다. 산업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원형이었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도
한 나라가 세계의 흐름을 바꾼다는 이야기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을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허황된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했을 뿐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일까 하고요. 이 사연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영웅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앞섰다. 돈이 많다. 규모가 크다. 이런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겠죠. 그게 바로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힘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지금은 분명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더 열린 결말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아주 평범한 과거의 기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흐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